네, 반갑습니다. 오늘 정창건 박사와 함께하는 시스템 사고 살롱 두 번째 시간이죠.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시스템 사고 교육이라는 주제로 제가 자료를 좀 준비했어요.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쭉 내려가시면 바로 밑에 원고라고 되어 있죠. 그 원고를 누르면 이렇게 쭉 뭐라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같이 이야기 좀 나눌까 싶어요. 사실 이 주제는 9월 달에 세계 시스템 다이내믹스 학회에서 이 K-12 또는 프리칼리지 모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에 입학하기 전에 학령사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래서 프리칼리지 그렇게 얘기하고 또는 이제 K-12 12학년제를 염두에 두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런 교육에 관련된 어, 관심 있는 사람들, 그래서 스페셜 인터레스트 그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뭐 관심 있는 사람들 모여서 매달 뭐 여러 가지 세미나도 하고 그러는데 9월 달에 주제가 이 인공지능이에요. 인공지능으로 시스템 사고 교육하는 것과에 대해서 세 명의 발표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예요. 그래서 다른 발표자는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프롬프터를 잘 사용해서 시스템 사고 교육에 적용하는 사례를 아마 얘기를 해줄 건데, 저는 약간 관점을 달리해서 인공지능의 단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하루시네이션, 이 환각 효과, 이런 기타 등등의 단점들이 오히려 시스템 사고를 통해서 비판적 사고를 더 키울 수 있다. 그런 주제로 발표를 할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말하자면 사전 준비, 그거에 대한 이제 뭐 준비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피드백을 해주시면 제가 더 잘 준비해서 어, 9월 셋째 주 금요일, 목, 금, 토 그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아마 곧 공지가 될 텐데,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도 그런 사례를 좀 말씀드리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PPT로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일단 원고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채팅창에 이 원고를 같이 한번 그러니까 같이 읽어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 할 수 있다는 분들은 채팅창에 좀 써주실래요? 나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뭐 고일영 선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동 중이시니까 힘드실 것 같고 아마 기은재 선생님 될 것 같고 또 하실 수 있는 사람 왠지 김지원 선생님은 이동 중인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우리 기은재 선생님과 제가 치키타카 해야 되는 거. 신봉규 선생님도 되죠? 안 되나? 너무 안 되나? 이동 중이라고 하셨던 것 같기도 한데 한번 신봉규 선생님 가능하고 그러면 제가 일단 읽어볼게요. 읽어보고 제가 넘기고 그 사이사이에 궁금한 점이라든가 또는 뭐 커멘트 할 게 있으면 같이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볼게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저의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시스템 사고를 훈련하면 철학적 사고 능력, 특히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울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저는 발표를 한다는 거죠. 음, 이러한 비판적 사유 능력이 인공지능의 알고리즘 때문에 더욱 심해지는 학증 편향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와 우리 학생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제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인공지능, 시스템 사고, 이런 철학적 사유를 연결하기 위해서 시스템 사고에서는 오퍼레이셔널 띵킹을 주목하고 인공지능에서는 할루시네이션, 환각 효과 이슈, 블랙박스의 특성, 그다음에 재현 가능성 문제를 주목하고 철학적 사유에서는 비판적 사유와 에포케를 주목합니다. 시스템 사고에서 오퍼레이셔널 띵킹 관점은
뭡니까? 이 작동 원리 사고라고 제가 소개를 좀 하고 있는데요. 작동 원리에 관심을 갖게 되고 도대체 작동되는 기본 원리가 뭐야? 라는 거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인과관계에 큰 관심을 두게 됩니다. 인과관계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순간 운명적으로 또 숙명적으로 상관관계와 인과관계의 차이에 민감해지고 민감해져야 합니다. 인과관계와 상관관계 사이를 가로지르는 핵심 단어는 Y입니다. 왜 그러냐? 이렇게 따져보아야 된다 이거죠. 시스템 사고는 상관관계를 배척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인과관계를 완벽하게 규명할 수 있는 존재는 신밖에 없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시스템 사고를 하는 사람에게는 인과관계를 추적하는 것은 오퍼레이셔널 띵킹 관점 때문이라도 숙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approximation, 계속 근접해 간다는 이 단어를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인공지능의 단점을 말할 때마다 hallucination issue, 블랙박스의 특성, 재현 가능성의 문제를 언급합니다. 분명히 hallucination 문제는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존재합니다. 인공지능의 블랙박스의 특성은 오퍼레이셔널 띵킹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스템 사고 관점에서는 도저히 타협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인공지능은 라지 랭귀지 모델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LLM의 특징은 통계적 결과물입니다. 제가 이렇게 툭툭툭툭 문장을 이렇게 막 쓰고 있는데 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잘 모르신 분들은 나중에 또 질문해 주세요. 라지 랭귀지 따라서 라지 랭귀지 모델은 재밌습니다. 동일한 질문에 대해서 매번 다른 대답이 나옵니다. 과학계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재현 가능성이 태생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의 결과물을 과학적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만일 과학적이라고 할 수 있다면 소위 말하는 재현 가능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정의하거나 과학 실험에서 재현 가능성의 중요성을 재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인공지능은 이렇게 hallucination issue, 블랙박스의 특성, 재현 가능성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있는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결과물에 대해서 우리는 마땅히 떠올려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Y입니다. 철학사에서 Y라는 단어는 비판적 사고를 발전시키는 거름 역할을 합니다. 철학사에서 Y와 거의 같은 역할을 하는 개념은 에포케입니다. 에포케는 어떤 진리도 바로 받아들이지 않고 판단 중지, 즉 판단 보류하겠다는 뜻으로 고대 그리스 철학 사조 중에 하나입니다. 이 에포케는 다양한 표현으로 철학사에 등장하는데 그 정점에 임마누엘 칸트가 있습니다. 칸트는 그의 저서 순수 이성 비판에서 비판을 인간 이상의 능력과 한계를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사고 과정과 지식의 근원을 철저히 검증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에포케는 현대 철학사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에드문트 후설이 기반을 닦은 현상학에서는 꼭 집어서 에포케를 언급하면서 현상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바로치기를 통해 판단을 잠시 보류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인공지능의 단점이라고 열거한 할루시네이션 이슈, 블랙박스의 특성, 재현 가능성의 문제는 시스템 사고의 오퍼레이셔널 띵킹 관점에서 우리를 긴장하게 하는 매우 민감한 주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긴장감을 비판적 사고의 핵심 개념인 Y와 에포케를 통해서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한번 읽어봤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내용 중에서 혹시 질문이라든가 코멘트를 한다면 이 내용은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라고 좀 얘기해 주실 분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더 계속 가볼게요. 이거 어떤 대화를 해야 할지, 어떤 코멘트를 해야 할지, 어떤 질문을 해야 할지를 미리 잘 생각해 주세요. 오늘 제가 소개하는 내용은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강의하나 논문이라든가 통해서 검증된 내용이라기보다 저의 가장 최근의 고민들이에요. 제 자신도 역시 검증됐다고 얘기할 수 없는 저의 제 생각의 최전선에 있는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저 역시 불안한 내용일 수밖에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셔야 돼요. 자, 이제부터는 교실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손가락으로 머리 위에서 돌리기 하는 거죠. 예, Circle in the Air 게임을 통해서 다음 개념을 확실하게 각인시킵니다. 첫 번째, 시스템은 가치 중립적이다. 두 번째, 얼마든지 관점에 따라서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 요때 여러분들하고는 그런 얘기를 안 했지만 있어 보이게 니체의 말을 인용하면 좋습니다. 사실은 없다. 오로지 해석만 존재할 뿐이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어떤 중요한 철학사에서 어떤 중요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뒤에 오론에 제가 언급해 놨습니다. 다시 그때 언급해 드리도록 할게요. 즉, 객관적인 사실, 객관적인 진리는 없다. 웃기지 마라. 그냥 해석만 다양하게 있을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니체는. 그래서 우리가 손가락 돌리기 이 게임을 이런 식으로 니체와 되게 친숙하게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죠. 자, 두 번째는 QR코드를 활용한 참여형 비판적 사고 수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를 참고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그겁니다. 지난주 살롱에서 소개했던 그 내용이죠. 구글 설문지를 통해서 학생들은 원인 변수, 결과 변수, 그리고 극성, 플러스니 마이너스니를 입력합니다. 자,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원인 변수에 대한 다양한 결과 변수를 확인해보고 하나를 선택하도록 합니다. 무슨 뜻이냐? 뭐가 됐든 원인 변수 하나 생각해 떠올려봐라. 알겠죠? 근데 이 원인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 원인이 감소하면 감소할수록 그 영향으로 어떤 결과가 생길 수 있을지를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라 이거죠. 예컨대 오염과 관련된 결과 변수를 세 개를 추천해줘. 이런 식인 거죠. 여러 개를. 그 중에 하나 골라라. 그런 뜻인 거예요. 음. 자, 그 다음에는 이런 1단계 결과물이 취합된 구글 스프레드 시트에 참여 학생들이 직접 입장해서 다른 학생들이 작성한 인과관계에 대한 반론을 작성하도록 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살롱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양식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건전한 딴지 원리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죠. 그러니까 반론을 작성하도록 합니다. 이 단계에서도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습니다. 받아도 된다는 뜻이에요. 예컨대 이런 거죠. 다른 사람이 언급한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라 이거죠. 아, A 화살표 B라고 한 이 논리에 대해서 플러스라고 얘기했지만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이런 식인 거예요. 이 사람은 이 관계를 플러스로 표현을 했는데 주장을 하고 있는데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이유, 그 전제 조건을 설명해줘, 제시해줘. 이렇게 한번 해보라 이거죠. 그러면 특정 인과관계에 대한 반론을 예컨대 세 가지 이상 제시해봐. 그리고 이에 대한 이유가 뭔지를 제시해봐. 근데 이유에다가 제가 전제 조건이라는 표현도 썼어요. 어,
이유와 전제 조건을 제시해봐라고 하게 됐을 때 뭐라 뭐라 대답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게 모든 인과관계는 사실은 엄밀한 전제 조건 하에서 만들어진 거라는 것을 가랑비 어쩌듯이 알게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이 단계에서 중요한 팁을 알려드린다면 저의 경험인데 교사는 학생들의 결과물에 대해서 하나하나 옳고 그름을 평가하지 않아야 돼요. 그 정답을 찾는 식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체험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많이 걸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제 느낌상 한 10분 정도면 뭐 충분하지 않겠냐. QR코드 작성해봐, 입력해봐, 자 다시 들어와봐, 한번 딴지 걸어봐, 반론을 제시해봐 이런 건데 변수는 학생들로 하여금 인공지능을 사용하게 했을 때 입력하고 검색하고 한번 생각하고 이게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다음에 세 번째 방법. 자, 두 개의 피드백을 인공지능한테 제시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피드백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근데 하나는 강화 피드백이고 또 하나는 균형 피드백입니다. 자, 그리고 이 피드백에는 변수가 세 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강화 피드백의 강화 피드백의 변수 하나와 균형 피드백의 변수 하나는 같아요. 뭐 예를 들자면 음, 학교 폭력과 관련된 피드백이 있다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웬 하나 또 그러니까 강화 피드백을 만들어내는 음, 그런 피드백에도 학교 폭력이라는 변수가 있는 거고 학교 폭력으로 만들어지는 균형 피드백에도 학교 폭력이 있는 거죠. 이 변수가 똑같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주문하는 거죠. 이제 동일한 변수가 하나인 두 개의 피드백이 있는데 비어있는 변수를 즉 변수 세 개로 피드백을 만들게 하는 거예요. 변수 세 개를. 나머지 두 개의 변수를 채워야죠. 이걸 인공지능한테 맡겨보는 거예요. 그래서 비어있는 변수를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채우라고 지도합니다. 자, 네 번째 방법. 수업 지도했을 때의 방법입니다. 위에서 언급했던 두 번째, 세 번째의 이 활동을 모둠별로 진행해 보라 이거죠. 자, 개인적인 관점에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인과관계를 찾고, 그다음에 아,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비어있는 피드백 고리, 인과관계의 변수를 찾고, 이것은 뭐 재밌게 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좋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 네 번째 단계. 즉, 모둠별로 활동을 해서 모둠 안에서 특정 변수를 선택하라 이거죠. 예컨대 홍길동은 변수를 A, B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누구는 변수를 가나로 얘기했어요. 그러면 어떤 것을 선택할지를 서로 얘기를 해보라 이거죠. 그러면서 선택하라 이거예요. 이제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고, 그리고 왜 이 변수가 저 변수보다 더 적합한지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수업 지도안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시스템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다양한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어떤 가치, 어떤 인과관계, 어떤 해석이 또 다른 인과관계 가치 해석보다 우월한지에 대한 뭐가 뭐보다 더 우월한 것이냐에 대한 정답은 없다. 이런 활동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인과관계는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두 번째, 모든 인과관계에는 전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세 번째, 결국 남은 것은 선택이고 타협이다. 이것을 좀 유도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민주시민과 세계시민이 되는 훈련이 아닐까요? 라고 제가 주장하는 거죠.
자, 보론으로 제가 또 좀 약간 길게 또 설명하는 게 있는데요. 보론, 인과관계의 실체에 대한 논쟁. 그러니까 제가 앞서도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없다. 신밖에 모르는 경지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인과관계의 존재 여부에 대한 논쟁과는 다른 맥락에서 철학적인 답을 제시한 사람이 있다. 바로 임마누엘 칸트다. 칸트는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으로부터 이어져 온 사물의 본질에 대한 논쟁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본질에 대한 논쟁으로는 결론에 도달할 수 없으므로 답이 없다 이거예요. 계속 뭐가 본질이지 얘기하는 순간 그냥 미궁 속에 빠지게 된다. 차라리 그러지 말고 딴 얘기를 하자. 이런 얘기예요. 칸트는. 사물의 본질이 아니라 그 본질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느냐. 그 얘기를 하자라는 게 칸트의 시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가를 포착해야 한다고 칸트가 주장한 거예요. 최초예요. 철학사에서. 그래서 이것을 코페르니쿠스적 전회, 코페르니칸 레볼루션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 철학사에서 큰 축이 움직인 거예요. 본질이 뭐지라고 막 떠들다가 야야, 그 어차피 서로 답이 없어. 그러지 말고 본질을 인식하는 우리의 모습,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는 게 어떻게 인식해야 되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엄청난 그 철학사에 큰 변화가 생기고 그 가지에 굉장히 많은 철학의 사조들이 달라붙게 돼요. 그래서 계속 발전하게 돼요. 후대에 칸트의 인식론에 도전한 철학자가 또 생기죠. 왜 없겠어요? 근데 그게 바로 이제 니체가 되는 건데, 칸트가 니체의 차이. 칸트는 사물의 존재, 물 자체란 표현을 써요. 철학적인 용어입니다. 딩 안지히라고 하는데, 물 자체와 그것이 드러나는 현상을 구분하면서, 그러니까 물 자체, 본질 그 자체는 모르지만 그것이 드러난다 이거예요. 현상으로. 이 현상을 우리는 인식할 뿐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칸트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 자체와 그것이 드러나는 현상을 구분하면서 우리는 사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는 없고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해석된 현상에 불과하다고 했어요. 즉 칸트는 여전히 사물의 존재, 물 자체는 있긴 하다라는 게 전제입니다. 있긴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현상으로만 접할 뿐이야. 그런 관점인데 니체는 사물 사물의 존재 자체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해석에 불과한 거야. 라면서 저 표현을 씁니다. There are no facts, only interpretation 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니체는 칸트와 달리 인식의 한계를 인정하기보다는 우리 인식이 주관적 해석에 불과하다고 봤다는 거예요. 이러한 인식과 해석의 문제는 자, 시스템 사고 관점에서 보면 좀 달리 해석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시스템은 가치 중립적이며 좋고 나쁜 것이 아니라 관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최근에는 사물의 본질과 인식관계가 전혀 다른 새로운 분야, 양자 물리학에서 중요한 논점으로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양자 물리학에서는 인과론을 얘기 안 하고 확률적 인과론을 얘기해요. 인과관계가 확률로 결정된다. 따라서 그리고 관측에 따라서 전자의 위치가 달라지네. 뭐지? 네. 관측하지 않으면 전자는 가만히 있는데 관측하는 순간 전자가 움직여요. 그러니까 즉 보는 관점, 보는 행동, 관측이라는 행동이 사물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상식이라서는 굉장히 황당한 이야기가 이제 밝혀지고 있는 거죠. 자, 이 모든 것은 확정론적 사고, deterministic thinking이라고 하는데 세상은 결정됐어라. 예컨대 뉴턴의 역학 이런 것에 다 해당됩니다.
만류인류 법칙 이런 게 다 해당이 돼요. 이런 어떤 법칙에 의해서 세상은 결정되는 거야. 이런 것들이 다 부정되는 거예요. 반기를 드는 것이고 결국 남는 것은 뭐냐? 다양한 해석, 다양한 입장, 다양한 의견들을 인정해야 된다는 그런 정신적인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저는 마지막에 저는 썼어요. 다양성 해방창가라고 좀 있어 보이게 좀 쓰려고 했는데 어떨지 모르겠네요. 자, 이 정도 해서 제가 준비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쭉 보시면 그 인공지능으로 그 프롬프트를 잘 써서 뭐 모델, 스타카 플로우 그림을 그리게 한다든지 프롬프트를 잘 써서 인과순환지도를 그리게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저는 근데 그 관점보다도 저도 그 해봤는데 중요한 본질적인 어, 도움은 인공지능이 갖고 있는 약간의 불안적인 단점인 그 점을 우리는 충분히 활용하자라는 거예요. 할루시네이션. 그다음에 블랙박스라는 것은 뭔가 단어를 입력하면 출력이 되는데 어떤 입력을 있으면 출력이 되는 그 출력된 그 과정 또는 무슨 과정을 통해서 무슨 논리를 통해서 무슨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는 말해주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블랙박스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다음에 재현 가능성이 없어요. 똑같은 질문을 어, 인공지능한테 물어보세요. 예, 근데 여러 창을 띄워놓고 여러 창을 띄워놓고 인공지능한테 똑같은 질문을 하면 대답이 다 다릅니다. 이것은 아, 인공지능의 결과물로 저작권 문제가 안 생기게 하기 위한 발버둥이기도 해요. 네. 예전에 그 챗GPT의 대표이사가 그 대중연설을 통해서 새로운 기능이 출시됐습니다 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챗GPT를 통해서 저작권 문제가 생기면 그 소송 비용을 우리가 내겠다. 즉 그런 문제 안 생긴다는 거예요. 네. 즉 답이 계속 바뀌어요. 계속 패러프레이징 한다. 똑같은 질문을 해도 이번에 다음에 다 답이 달라요. 조금씩이라도 조금씩이라도. 근데 저는 이런 현상을 되게 심각하게 바라보고요. 이것은 소위 실험실에서는 똑같은 실험을 제3자가 해서도 재현 가능해야 돼요. 이걸 우리는 과학적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런 실험실에서의 과학적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일 때 필요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재현 가능성이 인공지능에 없는데 인공지능의 대답을 우리가 과학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제가 문제 제기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식의 단점을 갖고 있다. 자, 이런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사용하지 말 것이냐? 이것이 아니라 어차피 인공지능은 우리한테는 현실이잖아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도움을 어느 선에서 받을 것인가를 우리가 어, 명확하게 잘 판단해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믿을 건 못 된다라고 해야 돼요. 인공지능이 아무리 그럴싸하게 대답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믿을 구석은 못 믿을 구석은 있어라고 끊임없이 생각해야 되는 거고 우린 그것을 찾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왜, 왜 너는 그런 대답을 했니? 이렇게 질문을 해봐요. 인공지능이 뭐라고 대답을 해도 그걸 우리는 꼬투리 잡고 왜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에 대한 너의 근거를 얘기해봐. 이런 식으로 해줘요. 근데 이런 과정에서 왜? 라는 질문을 내가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죠. 보통 일반 사람 포함해서 학생들은 왜라는 질문을 잘 못 던져요. 근데 그런 식의 왜 그렇게 했는지 근거를 얘기해봐. 전제 조건이 뭐였어? 라고 얘기를 하는 훈련을 자연스럽게 인공지능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런 훈련을 가랑비 어쩌듯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채팅창에 또 쓰셨네요. 볼까요? 우리 김지훈 님이, 어, 파악은 좀 더 어려웠죠. 인공지능의 결과가 과학적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인공지능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답을 내놓는데, 빅데이터처럼 어느 군집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어, 훼손된 데이터를 가지고 주리장창 돌려가지고 나온 결과물. 그러니까 이걸 통계에서는 garbage in, garbage out이라는 표현도 쓰죠. 예, 활용하는 데이터가 아주 좋아야 결과물이 좋게 나오는데 활용할 수 있는 기본 데이터가 로 데이터, 원천 데이터가 엉망이면 이 결과는 뻔하다는 거죠. 이제 그런 맥락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 같긴 해요. 우리 지금 채팅창 보고 있습니다. 네. 포털을 기반으로 하는가, 최소한의 실험, 사고 실험 또는 실험실의 실험을 기반으로 한 전문 저작물의 빅데이터일까? 또는 그 모든 것이 뒤섞인 것이 현재 상태일까요? 질문의 의도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좀 물러가셔서 어, 물러가 버리셨네. 예. 신뢰성을 위해 빅데이터를 제한할 것인가? 아닌가? 만약 제한한다면 제한은 어떤 식으로 돼야 할까? 뭐, 그냥 신뢰, 이 인공지능의 결과물에 대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느냐? 이것은 우리가 굳이 논쟁을 할 필요는 없어요. 저는. 그거는 인공지능 회사에서 열심히 고민할 거예요. 우리는 그걸 잘 사용하면 하면 돼요. 예. 분명한 것은 지금 할루시네이션만 보더라도요. 인공지능이 처음 나올 때 사람들이 인공지능의 단점, 즉 할루시네이션의 현상을 찾아서 열심히 찾았죠. 찾아가지고 막 제비사마 막 공유하는 게 아마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예컨대 뭐, 저기 뭐야 예컨대 이런 거죠. 뭐 전두환 대통령이 조선시대 때 어떤 역할을 했느냐 하면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식으로 예전에 사실 엉망이었는데 요새는 아주 좋아졌어요. 네. 그래서 할루시네이션이라는 이런 이슈도 갈수록 줄어들 거예요.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가 고민할 건 아니다. 그 인공지능 회사 열심히 고민할 것이고 우리는 그 열매를 따먹으면 되는 건데 어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가 쭉 저의 생각 그다음에 글로 좀 쓰여 있는데 혹시 코멘트 하실 분이 계시나요? 어때요? 그만둘까요? 오케이, 수업 관련 질문. 그냥 이런저런 얘기해 보세요. 안 들려요. 다른 분들은 정은아님 얘기한 거 들려요? 안 들리죠? 어? 뭐가 된 것 같은데. 지금은 들리시나요? 돼요. 오케이, 돼요. 음, 네. 제가 컴퓨터가 조금 이상한 것 같습니다. 지금 스피커가, 제 마이크를 돌렸더니 제 스피커가 지금 안 들리고 있어요. 저는 아무것도 안 들리는 상태인데, 뭐야. 일단, 네. 일단 제가 그 교수님, 음, 그 구글 폼 사용해가지고 아이들 지도하는 거 그거 해보려고 이제 제가 만든 구글 폼, 그러니까 교수님 거 복사한 그 구글 폼에 들어와가지고 코멘트를 남겨보게끔 하려고 접속을 했더니 앱을 다운을 받아야 거기 안에 적을 수가 있게 바뀐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냥 들어가면 바로 코멘트를 적을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아마 근데 스마트폰을 할 때는 아마 그럴지도 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구글 스프레드시트라는 앱을 좀 깔라고 하는 게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음, 그럼 그게 맞는 거죠? 앱을 네, 네, 깔아야지만이 네. 글을 적는 게. 그러니까 다른 분도 아마 경험하지 않았나요? 어떤가요? 저희 수업할 때도
저도 깔았었거든요. 핸드폰에서 안 열려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링크를 PC에서 특히 이제 크롬 브라우저에서 열면 뭐 필요 없는데 스마트폰에서 할 때는 제가 안 해본 것은 뭐냐면 스마트폰에도 크롬 브라우저가 있잖아요. 앱으로.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있는 크롬 브라우저로 스프레드시트를 열었을 때, 이 PC나 노트북에서 열을 때와 똑같이 별도의 앱 없이 바로 수정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게 안 됐어요. 네, 그 스마트폰에 있는 구글 브라우저. 뭐 예, 깔끔하게 그냥 그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깔라고 하시는 게 좋아요. 아마 그래서 그게 시간 지연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기다리지 마시고 설치된 아이들이 몇 명 있을 거예요. 네, 그건 돼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그러니까 구글 폼 또는 뭐 구글 문서를 이용해서 협업하는 그런 경험이 있을 수도 있는데 구글 스프레드시트까지 스마트폰에 다운받아서 협업을 하는 경우는 아마 잘 없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도 비슷하지 않나? 학생들이 자기 스마트폰에 구글 스프레드시트 앱을 굳이 깔 일이 별로 없을 거예요. 예. 저도 그 하다 보니까 필요에 의해서 스프레드시트를 앱을 설치를 했는데 사용할 일이 별로 없어요. 어, 예, 그 정도로 스프레드시트 앱이 설치된 스마트폰은 거의 없을 것이다. 예, 감안하시고 어, 그래서 자칫하면 이제 시간이 오래 걸 수도 있다.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또 다른 분, 뭐 고일영 선생님이 지금 채팅창에 쓰신 게 있죠. 인공지능의 답변도 아이들이 무조건 신뢰하기보다는 협의를 통해 선택하게 하는 방식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저의 경험인데요. 아직 경험치가 더 누적이 돼야 저도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텐데 제 느낌상 제가 여러분도 포함해서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인과관계라든가 이런 거 한번 좀 찾아보세요. 그런데 이것은 의심할 여지가 있습니다. FK 막 얘기하고 해요. 근데 하다 보면 인공지능의 대답에 대해서 수긍하는 그냥 입력하니까 인공지능 대답이 야 대화가 얘가 이렇게 얘기했잖아 라고 끝나요 다들. 그러니까 분명히 시작할 때는 저희한테 경고를 듣고 해서 인공지능의 대답에 대해서 의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용하면서 인공지능한테 설득당하는 듯한 느낌? 그냥 자연스럽게 야, 인공지능이 이런 얘기했으니까 그건 진리야 라고 받아들이는 그게 있는 게 또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렇게 대놓고 의심하라고 하는 훈련을 하지 않은 한 인공지능의 기술이 고도화되면 고도화될수록 인공지능의 대답을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오류는 더 커질 수 있겠죠. 근데 고일현 선생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거를 이제 아, 집단적으로 하면 좀 더 걸러질 수 있는 여지가 생길 것 같아요. 인공지능을 활용한 질문 어떻게 하면 좋은지 직접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어, 채팅창이라든가 뭐 다른 방식으로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해보시죠. 네. 직접 해보셔야 돼요. 네. 저는 참고로 그 인공지능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은 수혜자인데 어, 너무 재밌어요. 제가 뭐 철학에 대해서 뭐 칸트, 헤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도 인공지능에 계속 물어보거든요. 저는 이제
챗GPT를 쓴다 하더라도 챗GPT가 대답한 내용을 또 다른 인터넷 브라우저 창을 열어서 거기도 챗GPT를 띄워요. 그러니까 얘가 대답한 것을 얘 챗GPT한테 또 물어보는 거죠. 야, 이 말에 대해서 이 말의 오류를 너 한번 검증해봐.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인공지능끼리 싸우게. 아주 재밌습니다. 가능해요. 게다가 저는 이제 클로드라는 인공지능도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대답을 여기한테 검토시키게 하는 거죠. 그럼 그 안에서 아하 오류도 발견하게 돼요. 또 그런 식으로 인공지능하고 대답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내공이 쌓이다 보니까 이제 인공지능이 뭐라고 얘기를 해도 고지고대로 안 듣는 습관이 저는 확실히 생겼어요. 그래서 막 있어 보이게 표현하면 제가 한번 꼬치꼬치 물어봐요. 그래서 나름대로 저의 논리도 한번 얘기해 보면 꽤 많은 경우가 제가 이겨요. 귀하의 네 그래서 또 너무 짜릿하던데 귀하의 의견이 맞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런 그런 경험을 여러분도 한번 좀 경험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제가 왜 즐겁냐면 이런 식의 대화를 누구랑 하겠어요 제가 아, 인공지능하고 막 치키타카 하면서 음, 말소 자칫 아무리 친한 친구들이라도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말꼬리 잡는 거 아야 너? 뭐 이런 식으로 싸울 것 같긴 한데 인공지능하고는 마음껏 싸워도 괜찮잖아요. 말꼬리 잡으면서. 근데 말꼬리 잡는 것이 아니라 나도 이제 어느 순간 내 말에 대한 근거를 같이 얘기를 하면 이거 됩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예, 아주 재밌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물어볼 때 지금 조일현 선생님이 이제 물어본다고 하셔서 좋아요. 근데 그 좀 더 고급 훈련이라고 할 수 있다 한다면 이런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질문할 때 나의 이유, 나의 근거를 같이 언급하면서 질문 한번 해보세요. 예, 그런데 A가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얘기해줘라고 보통 질문할 수 있는데 뭐는 뭐이기 때문에 뭐라고 되지 않을까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뭐 이런 식이고 예, 자기 생각도 집어넣어서 질문하면 최소한 내가 훈련이 돼요. 네, 내가 훈련이 돼요. 해보시는 게 아마 좋을 겁니다. 그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발표할 내용가 앞으로 몇 주 후에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제가 영어로 프레젠테이션을 좀 해야 되는데 이런 내용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방금 들어보니까 제가 이제 듣는 입장에서 이게 마이크 꺼졌어요. 신봉경님 마이크 꺼졌어. 아, 예, 입장에서 제가 이제 그 듣는 입장에서 보면 시스템 사고에 우리가 에포케 항상 의심해라. 이게 이제 환각 효과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재현 가능성의 문제가 늘 변화하잖아요. 지금 1분 전, 1초 전도 또 변화하고 어떤 영향이 어떤 게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재현 가능성의 문제도 어떤 변화하고 연결할 수 있어서 제가 듣는 입장에서 물음표도 있으면서 그렇구나 또 느낌표도 나오고 막 마침표도 나오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청중 입장이라면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발표를 하면서 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생각을 갖게끔 제가 유도를 하고 싶냐면 네.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것이 맞냐 틀리냐가 아니라 네. 인공지능을 시스템 사고에 어떻게 결합시킬 것인가가 아니라 네. 시스템 사고 교육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네. 시스템 사고 교육에 인공지능의 어떤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 왜 좋은지, 이 교육에 포커스를 좀 두고 싶은 거예요. 음, 안 그러면 저 발표는 실패할 거예요. 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프롬프트를 잘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예, 그거는 다른 사람들이 할 거니까. 예, 그냥 좀 딴 방향을 제시해주고 싶은 거죠.
또 다른 분 있어요? 그냥 뭐 어떤 정답을 얘기한다기보다 아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구나라고 한번 생각해 유미 보는 쌤. 계기. 예, 이유미. 교수님, 제 소리 잘 아이고 목소리가 왜 그래? 예, 그러니까 원고 이 발표를 언제 하시나요? 2, 3주 후에 저 미리 녹화해서 할 거예요. 시차 때문에. 저만 녹화해서 할 거예요. 교수님 왜 다른 분들은 발표 주제가 뭔지 예, 그러니까 프롬프트를 잘 사용해서 인과순환 지도 작성하는 방법, 뭐 이런 거죠. 저 이거 원고가 조금 어렵긴 한데 예, 약간 양자 물리학 쪽을 강조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아니, 그 그러니까 일단 강조하면 잘못하면 꼬일 것 그러니까 같아서 너무 좀 강조는 조심스러운데. 아니고 예. 일단 인공지능은 결국에는 통계 쪽 데이터 쪽에 좀 돼 있잖아요. 근데 제가 요새 통계와 시스템 사고 사이에서 되게 왔다 갔다 고민을 하는 사람으로서 네, 네. 제가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제가 통계 분석할 때 그 피드백이 안 되는 게 되게 음, 아쉬웠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범죄 두려움이라는 그 개념이 굉장히 인기가 있을 때가 있었어요. 음, 근데 독립 변수로 경찰 신뢰도를 보죠. 근데 저는 범죄 두려움이 경찰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그 서로 피드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론적 모델이 없어서 음, 분석을 음, 못했거든요. 그렇게 발표하면 학교에서 비판을 많이 받으니까. 예. 근데 그래서 양자 물리학을 그때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 뭐 방법론 쪽을 보다 보니까 굉장히 마이너한 쪽으로 취급을 받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스템 사고가 되게 재미있게 됐는데 약간 AI가 못하는 게 AI는 양자 물리학적인 대답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가요? 일단 질문을 그런 안 해봐서 거를 모르겠는데. 할 수 아, 있을걸? 질문 저도 해봐야겠네요, 오늘. 할 수 있을걸? 그거 네, 생각보다 물리학 이런 거 잘해요. 굉장히 네, 잘해요. 예, 똑똑은 놔두십니까? 예, 그래서 약간 교육에서 제가 지금 여기가 인터넷이 불안정해서 음, 지금 좀 이야기가 끊기긴 했는데, 약간 양자 물리학 쪽으로 예. 생각을 해보면 교육에 당연히 시스템 사고가 적용하기 재밌을 것 같아서. 그리고 이거 제가 집에 돌아가면 좀 정독하고 다시 좋습니다. 예, 말씀드려도 좋아요. 예. 될까요? 지금, 자, 또 다른 분 코멘트 없어요? 좋습니다. 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1시간 정도 했고 또 다음 주에는 또 다른 뭐 편안한 주제로 여러분들이 제시해서 제가 또 준비한 것도 얘기하고 제가 말하자면 마동물 역할로 뭔가 그때 매번마다 이제 좀 준비를 좀 할 건데요. 이제 마동물 역할 그 내용에 대해서 서로 좀 재밌게 주고받고 했으면 좋겠어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